보온에 달려서 바이든 대통령은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등 나라를 위해 희생당한 호국 영령들에게 예우를 다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미국의 힘이 여기서부터 나오는가 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32개국의 다국적 해상훈련에도 참석을 거부하는 등 러시아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한미동맹 관계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서울과 워싱턴을 연결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정치, 안보 등 릴라이벌 소식을 들어봅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자, 그것이 알고 싶다 6탄이 시작됩니다. 워싱턴 날씨는 오늘 100도고요. 서울 날씨는 몇 도죠? 뭐 한 27도? 네. 뭐 그 정도 지금 날씨가 오전이니까요. 예, 6월 오늘 마지막 날이죠? 거기는? 또 6월은 마지막 날이죠? 거기는? 지금 6월 마지막 날이죠. 예, 예. 네. 자,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미국도 호국의 달만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은 호국 영웅들에게 깍듯한 예우를 했고, 그 국립묘지 가서 뭐 연설도 하고 그랬는데, 문재인이 제가 듣기로는 6.25 때도 엉뚱한 얘기했고, 또 오늘이 연평해전 19주기인데 어떤 말을 했습니까? 연평해전에. 연평해전에 대해서 뜻을 기리겠다 이런 뭐 얘기를 했지만은 그걸 믿는 국민들이 별로 없고요. 또 하나는 뭐 우리 공화당은 매년 연평해전은 승리의 해전이다. 이래서 중정권 지도부를 중심으로 대전 현충원 참배를 했죠. 이번에 6월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 공화당이 명확하게 6.25 전쟁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 하나는 김일성에 의한 또 소련 스탈린이나 중국의 모택동의 사주에 의한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산화 침략 전쟁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 한국군과 유엔군이 이 침략 전쟁을 막아내기 위한 자유수호 체제 전쟁이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6.25는 사실은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유엔국들의 승리의 전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6.25를 계기로 6.25 전쟁은 침략 전쟁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전쟁이고 승리의 전쟁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6.25는 한국과 유엔, 미국을 비롯한 유엔국의 승리의 전쟁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 미국에서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전쟁 기념일이라든지 우리로 말하면 현충일 날 이미 그 국립묘지를 가서 다 이렇게 참배를 하면서 호국 영웅들의 빌고 아주 이 영웅들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문재인은 최근에 또 타임즈하고 인터뷰에서 또 망가를 떨었더군요. 김정은의 찬양을 부르느라고 바빴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니, 내가 부끄러워 죽겠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반인권적인 자유를 박탈한 반인권 나라가 바로 북한 김정은 괴뢰 정권 아닙니까? 그런 네. 김정은을 보고 자기 형을 살해하고 네. 또 멀쩡한 대한민국 국민을 선상에서 불태워 죽이고 또 수많은 많은 만행들을 저질렀는 김정은을 보고 정직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자체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김정은은 분명히 우리의 주적의 괴수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뭐 때문에 김정은한테 저렇게 약점이 잡혀 있는지 그것도 참 그것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궁금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번에 문재인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 타임즈 기사를 보고 또 한 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맞구나.
그리고 그 문재인이가 누구의 대통령이냐, 이게 한국 대통령이냐, 북한 대통령이냐, 그리고 문재인은 왜 대통령을 하려고 하느냐, 저한테 물어요. 제가 그래서 문재인은 only 대통령을 하기 위한 것은 only 김정은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통령직을 이용하여서 나라를 사회주의로 넘기려고 하는 그 수작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랬으면은 아마 그게 맞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한국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 한국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사건건 김정은이에요. 입에 달고 다니는 거. 이게 말이 안 되죠. 지금 빨리 끌어내야 노무현 때도 정상회담 할 때, 남북 정상회담 할 때, 뭐 자기가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 문재인은 대변인 역할을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그 선전의 이 앞잡이를 하고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지금 북한에 대해서 저를 비굴하게 하고 중국에 꼼짝 못하고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에요. 말로는 열번 사회주의 연방제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는 행위들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한반도를 사회주의 연방국가로 가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런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면은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여러 언론들도 문재인의 실질적인 목적이 뭔가, 그것은 한반도를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로 가려고 하는 것이다. 지난번 헌법 개정하고 들고 나왔을 때도 자유를 빼버리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를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됐고 미국 바이든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죠. 지금 문재인의 정체를 미국이 하나하나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이가 지금 미국에 지금 하는 것을 보면은 한미 동맹을 깨고 있는 것이 절실히 느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Sea Breeze 그 엑서사이즈라 그래가지고 다국적 네이비 훈련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런데 흑해에서 있는데 이 훈련에 32개국이 참가합니다. 그런데 한국 국방부가 참석 안 하겠다고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그 미 국방부 브리핑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되는데 일본도 참석하고 32개국 다국적이 참석하는데 왜 한국이 이 훈련에 안 참석하느냐. 뭘 하는지 알아요? 한국 국방부에서 그 자기들은 소련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게 뭐라다 전략적 환경이라나 그런 거 단계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략적 관계, 소련하고 관계 때문에 또 안 되고 또 중국하고도 뭐 전략적 동반자 관계 때문에 뭐가 안 되고 그러면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방부 담당자의 입장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은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런 사회주의자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그 한미동맹의 자유로운 대한민국 체제가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소련 또한 중국 또한 북한 또한 그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식들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문재인 정권을 바라봐야 된다. 이제 임기 1년 남으니까 여러 가지 또 거짓 쇼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짓 쇼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지난번 미국 갔을 때 그 중미 일본 대사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베하고 트럼프하고 만났을 때 비공개 때 트럼프가 아베한테 2번씩이나 문재인이 사회주의자 아니냐 그거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여기는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다 두 사람이 문재인의 이 이념에 대한 의심이나 그런 걸 갖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들이 한반도 자체를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겠다는 생각을 이미 후보 때 밝혔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행위가 이 사람이 사회주의자고 결국은 사회주의 연방제로 대한민국을 한반도를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번 흑해 참여 문제라든지 또 중국에 대한 굴종적인 문제, 또 사드 배치에 대한 미온적 태도 이런 부분들이 다 거기에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어서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혁명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군사혁명을 하고 있는 혁명인데 혁명 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입장들은 면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하지 않습니까? 쿼드에 지금 빨리 가입을 해야 된다. 지금 플러스 2회가 6개국 들어갈 때 쿼드에 한국이 가입하지 못하면은 잘못하면 자유우방으로부터 외톨이 신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국방부 부분에 있어서는 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에 관해서 미 의회가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이틀 전에. 뭐냐면은 28,500명 주한미군을 22,000으로다가 이제 줄이는데, 만약에 이런 22,000 언더로다가 내려간다면은 앞으로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또 하나 북한 핵을 억제하기 위한 그 방향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이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이 법안에 대해서 그때 딱 교정을 해놨습니다. 더 이상 내려가지 말라고. 그런데 미 의회가 지금 이거를 손을 대고 있어요. 그리고 발의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한국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뭐 문재인 정권이야 주한미군 철수를 지금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거기에 만약에 주한미군의 더 이상 그 감축이라든지 철수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김정은 괴뢰 정권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래 보고요. 만약 그래 되면은 한국은 정말 중국의 속국이 됩니다. 네. 지금 중국이 개방 개혁 이후에 그 힘들던 중국이 이제 먹고 살기 시작하니까 벌써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을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사드 배치 이후에 롯데마트 영업을 중지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소위 자유경제 시장경제 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짓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차이나타운 건설이라든지 공자학원 확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이제는 문화속국의 역할을 또 동북공정과 아울러 문화속국으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은 분명하게 반중 노선을 걷고 시진핑의 방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우리 공화당의 총선 공약 중에 지난 총선 공약 중에 자유우파 블록 또 소위 말하는 반공산주의 블록을 형성해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 블록에는 한국과 미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대만, 그리고 홍콩 민주화 세력 이러한 세력들이 반중국, 반공산주의 블록을 형성해서 그 대항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안보라든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뭐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 옳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그러한 한국 내에 저희도 제3당이란 말이에요. 국회의원은 없지만 그렇지만은 40만 당원, 6만 가까운 책임 당원이 보유하고 있는 제3당으로서 이런 정당이 미국의 이 한미동맹 속에 미국의 바이든 정부나 트럼프 정부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네. 그런 입장을 분명히 이제 미국 정부가 좀 파악을 하고 해리슨 대사가 귀임을 했지 않습니까? 귀국을 했는데 네. 해리슨 대사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저하고도 2번 만나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런 부분들도 한번 미국에서 문재인 정권의 실태 그들의 속셈이 뭔가 또 문재인 정권 잡자마자 주사파들을 비서관 행정관급 이사가 26명이 청와대에 들어갔고 그들이 아직도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고 그들 나름대로 배격적인 다른 목소리를 못 내게 하는 그런 형태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저희들이 분명히 임종석이가 비서실장 들어갈 때 이 문재인 정권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이렇게 제가 미국의 정보기관들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친중 문제, 한국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친중이라는 것을 미국이 이제 거의 다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친중 뭐 중국의 골수 분자라면 이제 음에 적힌 그 편지가 한 몇십 장이 한 80장이 저한테 왔더라고요. 이메일로. 그래서 내가 이 쓰레기통에 다 버렸는데 그게 어이없는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볼 가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친중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영어 잘하면은 미국으로 보내고 그 나라의 지역에 엑스퍼트란 게 있어요. 전문성까지. 조원진 대표님 중국말 잘하시고 또 생긴 것도 약간 짱꼴라 같이 생기셨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 이 지역에 딱 맞겠다라고 해서 선택이 돼서 보낸 것이지 조원진 대표님이 어떻게 내가 친중이다 한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보낸 게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이익을 위해 저는 분명하게 국가적으로 저는 이익을 분명하게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데 네. 아무튼 저보고 뭐 조선족이라 했다가 중국에 뭐 수십억 돈이 있고 뭐 중국 자금을 받아서 한다 뭐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하는데 예.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짓말을 하면은 법적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다. 맞아요. 하나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언제입니까? 맞습니다. 아니 저한테 왜 그걸 보냅니까? 제가 그러면 그걸 일일이 보고 따질 거라고 보니까 이 다 음에다가 다 쓰레기통에 보내고 닫았는데 못 들어오게. 미국 정보기관에서 저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알 거예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중국의 주요 인사들이 오면 대통령께서 조은진 의원이 중국말을 하니까 옆에서 저 사람들이 실질적인 제대로 된 말을 하는가 또 한중 정상회담 할 때도 저를 특별수행으로 데려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따른 저도 나름대로의 분석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 중국이 지금 하는 행태는 소위 말하는 중국의 권력 하에 경제를 앞세워서 권력 하에 속국가 작업, 경제 속국, 문화 속국, 그리고 땅을 점유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강력하게 지금 저항하고 있는 것이 누구도 하지 않지 않아요. 우리 공화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고 우리 공화당 반중 노선, 그다음에 반공산주의 블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당이 그렇게 중국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지금 중국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또 뭐 민주당이야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길하고 중국의 노선이 같기 때문에 그래 하지만은 우리 공화당은 명백하게 반 시진핑 반중 노선을 명백하게 선언을 했고 그것은 아마 뭐 여러 가지 앞으로의 행동에서도 그러한 입장들이 밝혀질 거다 그런 입장을 하고 심지어 제가 미국 갔을 때 어떤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친중인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은을 참수하기 위한 참수부대를 만들었고 그 참수 중에서 중국이 김정은을 참수하고 대한민국에 의해서 통일이 되더라도 중국에 불리하지 않다. 이러한 외교 전략을 쓴 거고 그 전략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행동을 했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김정은에 대한 참수부대 그다음에 왜 시진핑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내용도 모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친중 인사이기 때문에 탄핵됐다.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친중 인사니까 조원진이도 친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한심하다. 그 정도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 공화당이나 저를 음해하는 수준은 넘어섰다 이래 보는 거죠. 아니 오히려 조원진 대표님이 중국 대사로 가지 못한 게 나는 오히려 좀 섭섭한 것 같는데요. 차라리 이렇게 유능하신 분이 중국 대사로 가셔가지고 일을 딱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이 서로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고 지금 아우성거리고 있는데요. 홍준표가 또 나섰더라고요.
국민의당 홍준표가 저는 뭐 또 홍준표 선배가 국민의힘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네. 홍준표 씨가 과연 도덕적으로 대통령을 할 만한 도덕적 가치가 자질이 있는가 본인 스스로 좀 반성을 해보면 좋겠다. 왜 홍준표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불행한 일을 겪어야 되고 또 가장 핵심 중에 한 사람은 자살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과연 홍준표 씨가 그 사람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네. 도덕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청렴에 대한 홍준표 씨가 왼쪽 손에 손을 왼쪽 가슴에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즘 어제 윤석열이 이제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대통령 출마 선언과 같은 행보를 보냈고요. 그제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퇴를 하고 당분간 숙고의 시간을 가지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보면서 불과 2년 전에 불과 2년 전, 3년 전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시점부터 형사재판 그다음에 탄핵에 대한 적폐청산을 기치로 해가지고 칼을 들고 대법원장을 감옥 보내고 대법원장을 감옥 보내기 위한 재판이 오늘도 있어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재판이 오늘도 있습니다. 또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국정원장들을 감옥에 보내버리고 양 두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묵시적 청탁, 경제적 공동체, 제3자 뇌물죄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엮어가지고 보냈던 윤석열이 하고 어제 자유를 얘기하고 공정을 얘기하고 상식을 얘기했던 윤석열이 하고 다른 사람인가 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에서 사실은 그 적폐청산에 칼을 들었던 사람이 윤석열이고 그 칼에서 100여 명이 아직도 감옥에 있고 감옥 갔다 온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보수를 괴멸시키기에 앞장섰던 윤석열이가 거기에 대한 참여나 반성 없이 자유를 얘기하고 공정을 얘기하고 그런 상식을 얘기하냐. 그러면은 적폐청산에 칼을 들었던 윤석열이는 상식적인 검찰의 활동을 했느냐.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부분이나 재판 과정에서 공정했느냐. 또 국정원장들을 역대 다른 정권의 국정원장들하고 비교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들이 감옥을 가야 될 만큼 잘못한 것이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서의 공정의 잣대는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제 그 발표나 기자회견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어떻게 사람이 3년 전에 윤석열이하고 지금 윤석열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 우리는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의 아바타 역할, 부역자 역할을 한 것밖에 없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윤석열이 해야 되는 일은 역대 정권에서 특히 좌파 정권에서 소위 김영삼의 김현철, 김대중의 홍삼 트리오, 그다음에 노무현의 노건평, 그리고 뭐 등등등 이런 부정부패 사건들을 검찰총장이 아무튼 자기의 직을 걸고 권력 게이트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권력 게이트 수사를 하지 않고 7월 임기인데 7월 말 임기인데 3월 초에 그만뒀고 윤석열이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저는 이 권력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거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건 분명한데 윤석열이가 그 당시에 CVID 검증이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권력 게이트 수사를 했으면은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은 20%대로 떨어집니다. 오히려 그래 되면 1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 하면은 정권 교체는 아주 쉽게 돼버렸는데 윤석열이가 나오면서 어느 누가 검찰 문재인 정권의 비리 수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권 권력 게이트 수사의 팀장이나 그 사람들을 완전히 다 교체해버렸지 않습니까? 결국 결과는 뭐냐? 문재인 정권의 권력 게이트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사면을 줘버린 거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정권 교체가 굉장히 힘들어졌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지금도 문재인이 뭐 35% 40% 가까이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의 정권 연장에 대한 이러한 그 술책들이 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벌어질 텐데 언론 방송이 장악된 상태에서 충분하게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그 긴 호흡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권력 게이트의 핵심부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팽개치고 나왔다는 것은 면죄부를 준 거다. 저는 그래서 이번 윤석열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3년 전에 윤석열이나 적폐청산에 칼을 들고 자유파를 완전히 괴멸시키던 윤석열이의 모습하고 또 다른 윤석열이 나타나서 상식과 공정과 자유를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은 본인이 과거에 했던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권력욕에 혹은 주변의 부추김에 의해서 나와서 권력 게이트 수사를 못하게 했는 장본인이 윤석열이다. 또 하나는 자기 측근이 조국 수사를 왜 했느냐. 적당하게 하자. 이랬던 윤석열이란 문재인 대통령 살리기 위해서 했다. 똑같은 경우 문재인을 살리기 위해서 적폐청산 소위 말하는 붉은 적폐 문재인 정권의 권력 게이트 수사를 하지 않고 조기 사퇴를 해버린 이 문제는 두고 한이 사회는 문제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믿음이 어제부로 원래 저는 이 탄핵 정부 법원 형사재판 과정에서 윤석열이가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사적인 감정을 국가의 운명과 막 바꿔버릴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확신을 가진 것은 어떻게 그렇게 적폐청산에 칼을 들었던 사람이 그 얘기를 한마디 하지 않고 거기에 피해자가 얼마나 많고 거기에 따르는 국민들의 분노 또 국민들의 실망이 얼마나 큰데 그것을 한마디 얘기하지 않고 상식, 공정, 자유를 얘기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큰일 날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아직도 저는 윤석열에 대한 정체성을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 아주 내가 볼 때 문재인하고 아주 묘한 어떤 묘력을 쓰고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한국에 지금 야당이 제대로 된 야당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날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러고 어저께 BBS 기자를 만났는데 영국의 BBS 기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희 나라에는 전부 대통령 이하 동문 전부 다 지금 감옥에 있다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수치다. 세계적으로 안보수장들을 전부 다 감옥에 집어넣은 거는 문재인이 뿐이에요. 이거는 김정은이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한 것 같아. 에? 아니 어떻게 안보수장을 갖다 전부 그냥 다 감옥에다 집어넣고 지가 사회주의로 탁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공화당 같은 이렇게 그냥 보수 우파들이 목소리가 높이고 태극기 들고 나서니까 함부로 못한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이 자체도 지금 정체성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인간이라고 이 사람도. 문재인하고 어떤 묘책을 가지고 나왔는지 이 사람이 문재인이를 살리려고 나오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지금 한간에는 이재명이 되면은 문재인 구속할 거다. 그런데 윤석열이 되면은 문재인 구속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퍼지고 있고요. 하나는 왜 저들이 안보수장이나 또 비서실장 또 대법원장까지 저렇게 적폐청산이라는 칼을 들고 했느냐. 이것은 여야 간의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권력을 찬탈했고 그 찬탈의 핵심은 이념입니다. 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찬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을 그냥 이게 뭐 좀 부정부패에 의한 청산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이념적 이 쿠데타다. 네. 그래서 생각이 다른 자유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자유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의 권력 세력들을 완전히 교체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수장들이나 전직 대통령 또 박근혜 대통령은 뭐 죄 없는 대통령을 지금 1553일째 오늘 네. 이렇게 감옥에 있도록 하는 것은
살인적 정치 보복인과 동시에 이 문재인 정권이 실질적인 이념 전쟁을 했고 그 자유민주 체제 인사들을 감옥에 보낸 역할을 했다. 특히 윤석열이 그 역할에 칼제비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그런 윤석열이가 대통령 후보로서 어제 그것도 보수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저는 분노를 넘어서 네,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다. 네, 이제 3분 남았는데요. 앞으로 그 정권 교체를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 나갈 겁니까? 이제 아무튼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데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부분을 윤석열이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왜 자기가 자유파의 지도자들에 대한 특히 대통령과 안보수장, 대법원장까지 또 이재용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칼을 휘둘렀느냐에 대한 그거는 법을 집행했다, 법을 뭐 했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도움을 준 거고 결국은 탄핵을 정당화시키려는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탄핵이 불법성이 있고 절차상의 하자가 많고 이것은 거짓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네. 보수의 지도자가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그냥 무슨 동정하듯이 사면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아무튼 정권교체가 제1순위입니다. 그런데 정권교체도 정확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문재인 정권이 어떤 정권인가라는 그런 확고한 인식하에 그런 지도자로 의해서 정권 교체가 돼야 되지. 잘못하면요 여야 연정을 통해서 개헌 정국으로 들어가고 잘못하면 이 좌파 정권의 이 잘못된 악행들, 악법들을 그냥 덮어버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것은 최악의 경우가 됩니다. 정권은 교체했는데 실질적인 이 문재인 정권이 해놓은 여러 가지 악법, 악행, 잘못된 반시장경제법, 정책 이런 부분들을 뒤집을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화당은 아무튼 대통령 후보를 냅니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같이 저런 식의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동조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잘못하면은 문재인 정권의 이 잘못된 법치 사망 또 일당 독재 혹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그 반자유민주 체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법안들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무튼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우리 공화당 후보를 내지만은 야권 단일 후보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있는 엄청난 정말 악랄한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정치 보복의 상황에서 하루빨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투쟁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조국이, 조국이란 소리 하기가 싫어요. 요즘에 나의 조국 하다가 조국자를 빼고요. 나의 모국, 내 마더랜드 해야 돼. 이놈 조국 때문에 내가 아주 싫어 죽겠어. 이 이름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인간들이 청와대를 장악해가지고 지금 이런 한국이 이런 사단이 났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고국을 위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난 그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대통령 러닝 한다는 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우리 조은진 대표님 하여튼 파이팅! 저는 뭐 10월 달 정도 되면은 예. 올라가기 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준비하고 또 네. 8월 15일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오실 것을 대비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한번 주사나를 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화이팅! 힘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는 또 얘기를 합시다. 항상 수고하시고 용기 내시고 건강하십시오. Thank you very much.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